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제공 전투기 F-22 랩터를 퇴역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놀라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뒤 정황이 어떠한 것인가. 예. 오늘은 F-22의 퇴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그 퇴역 과정에서 나온 여러 정황들을 살펴서 그게 우리가 개발 중인 KFX, KF-21에는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5월 22일 날 미국 발리전 기사가 나왔죠. 예, 미국 공군 참모총장이 F-22 랩터가 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 미국 공군에 이런 발표가 있었고 그 당사자 그 말을 한 장본인이 미국의 현재 공군 참모총장인 찰스 브라운입니다. 이제 새로운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새로 이제 임명된 사람이고 취임 후에 지난 행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검토를 했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향후 미국 공군의 그 전력 구성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이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브라운 공군총장이 한 말은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 공군이 7가지 기종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그 기종의 숫자를 4가지로 줄이겠다. 그러면서 F-16, F-15, EX, 그리고 공격기인 A-10, 지상 공격기죠.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F-35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F-22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F-22가 빠졌다는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외국 소스들에서 정황 설명이 이제 부가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 다양한 해외 소스들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높다고 보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F-22 랩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미국 공군이 한 170에서 180대 정도 보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서 원래 계획은 아마 700, 800대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2030년부터 퇴역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40년 정도에는 퇴역이 마무리된다. 예. 이 제공 전투기 뭐 다 아시겠지만 F-22의 그 강력한 제공 성능으로 인해서 미국 국회가 나서서 외국의 수출을 이제 금지했죠. 예. 그 덕분에 가격이 더 오르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공군을 위해서 생산된 것이 2011년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생산된 기체가 만약 2040년에 지금 이야기가 나온 대로 퇴역을 한다면은 기체 수명이 불과 30년밖에 안 됩니다. 이제 F-16이나 F-18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은 거죠. 30년 동안 기체를 쓰고 버리는 셈이니까 예전 미국 전투기에서 없었던 사례라고 봤습니다. 예. 그럼 이래 된 이유가 뭐냐? 예.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 나오겠죠. 먼저 이제 스텔스라는 부분이 더 이상 미국의 전유물이 아닌 거죠. 예. 옛날에는 전투기가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절대적 우위를 보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게 상대적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위의 정도는 갈수록 작아지고 있죠.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국의 스텔스기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도 이제 스텔스 탐지하는 레이더 기술, A사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A사로 개발했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레이더 시스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거의 A사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 A사 레이더 시스템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뭐 중국과 러시아도 노력을 경주했겠죠. 그래서 스텔스 탐지 기술이 향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가졌던 절대적 우위가 이제 부족해진 것이죠. 격차가 좁혀진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그동안 준비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과 죄송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에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을 합니다. 사정거리가 300km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게 대형 표적, 기동성이 느린 대형 표적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수준의 기동력을 가진 상대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러시아의 R-37이 있고 중국의 PL-21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미국은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좀 뒤처지고 있어요. 현재 미국의 대표적 중거리 미사일인 암람은
그 최신형의 사정거리가 한 16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요즘 실리고 있는 항공기에 실리는 그 A사 레이더의 사정거리에 못 미치죠. 예. 즉 발견하고도 적을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반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레이더로 감지를 하면 바로 먼저 선제 공격이 가능한 것이죠. 스텔스 성능이란 부분이 서로가 비교 우위가 없다고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간의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F-22 랩트 조기 투약의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보면은 일단은 너무 비쌉니다. 구매도 뭐 최고의 가격이죠. 그리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초기에 스텔스 성능 기능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유지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지금도 F-35 같은 경우에 유지 비용이 아주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는 제공 성능을 확보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기체를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선의 개량의 여지가 없게 만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확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게 2011년 이후에 많은 기술 개발이 있었죠. 특히 상대방의 이제 스텔스기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그 중에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이제 적외선입니다. 근데 그 적외선을 참조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 KFX에도 개발하고 있죠. 이태리와 기술 협력을 통해서 외부로 돌출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최신 기종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헬멧 디스플레이 같은 게 F-22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A사의 주파수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소자를 갈아 끼우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돈을 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개량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향후 이제 미래 공중전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는 네트워킹이라는 부분이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F-22 같은 경우는 동기종 간에는 소통에 문제가 없는데 타 기종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다른 걸 거쳐야 된답니다. 하나의 기능을. 예. 그래서 네트워킹이라는 부분에서 확장성, 연합 작전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스텔스기의 또 불리한 점 중에 하나가 내부에다가 포탄을 이제 공격 무기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내부 무장창의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22는 암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제공권 전투기니까요. 그래서 최근 미국이 개발하려고 하는 그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장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연료가 들어가야 되고 크기가 커집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F-35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항속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6세대 전투기. 예. 지금 이제 F-35가 5세대죠. 저희가 개발 중인 KF-21이 4.5세대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래서 6세대 전투기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 먹는 하마라서 돈은 너무너무 들고 있는 것이죠. 예. 자, 6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따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브라운 공군참모총장이 이제 권한을 받아서 살펴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미국을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 미국이 허용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 공군력의 격차 많이 좁혀졌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조금씩 늘릴 수 있는 그런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장기적인 방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돈이죠. 왜? 왜냐하면 F-35를 지금 우리도 도입했죠. 40대. 이것을 F-22는 제공권을 담당하고 그 밑에 F-16 대신으로 개발한 게 F-35입니다. 하나의 그 플랫폼을 개발해서 공군, 해군, 해병대가 같이 쓰는. 그래서 비용 절감형 기체로 개발된 것인데 이게 비용이 이제 산더미처럼 불어났고 기간도 훨씬 길어졌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추격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싼 비행기가 된 것인데,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대로 지금 된 것이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미국 공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디자인했던 본인들이
공군이 하고자 했던 전력 구상에서 상당히 멀어지게 된 것이고 그 시기 또한 뒤처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의 그 스텝이 엉킨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내놓은 안이 4.5세대 비행기 F-36을 개발하겠다. 밑에 그림에 보이는 것이죠. 이건 미국 공군의 안이 아니라 미국 공군의 제안 사안들을 바탕으로 이제 민간 업체에서 그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F-36이라고 일단 가칭이 되고 있고 F-16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로는 전투기 개발로는 놀랍게 6, 7년 만에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미국 공군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간 발전된 이제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실제 개발 과정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안 하겠다. 기존에 있는 기술로 최적의 조합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배치하겠다라는 아주 급속 개발 계획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본 유례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될지는 사실은 부딪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하는 F-36은 그 이제 비용 절감 목적이죠. 비용 절감으로 지금 부족한 전력을 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명 주기도 지금 F-15 같은 경우는 2만 시간의 비행을 견딜 수 있는 기체로 이제 디자인이 되고 있는데 F-35 같은 6,000시간으로 3분의 1 이하로 줄였어요. 빨리 쓰고 빨리 다른 비행기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F-36을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 F-22는 은퇴를 합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그 다음 F-35가 그 자리를 차지하죠. 근데 F-35는 제공 전투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목적 전투기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 기술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스텔스 기술이 양쪽이 평이하다고 같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과거처럼 근접 전투 능력, 기동성, 숫자 이런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F-35는 고가의 기체이긴 하지만은 스텔스성을 제외하면 기동성은 F-16보다 떨어집니다. 무장 장착에도 제한이 있죠. 그런 점에서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F-36 4.5세대 전투기 우리 KF-X랑 같죠. 지금 KF-21도 4.5세대로 1차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F-22는 쌍발 전투기죠. 엔진을 2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개를 채용해서 넣겠다. 그러면 F-16보다는 강력한 출력이 나옵니다. 기동성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F-35가 스텔스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공중전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F-36을 단기간에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급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편 F-35를 보면 구매 수량을 줄이고 그 로키드 마틴 개발사에다가 생산사에다가 미국 공군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격선을 정해줬다고 해요. 원래는 1,700대까지 도입하려고 했는데 한 1,000대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서 해외에는 더 많이 팔려고 하죠. 당연히 국내 판매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2030년 정도까지만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10년, 9년 정도. 그래서 F-36이 개발될 때쯤이면 F-35는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방침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뭐냐? F-36이 이제 단기간에 전력 격차를 메꾸기 위한 그런 급조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그다음 NGAD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프로그램이라고 차기 제공 전투기 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F-36 개발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과연 F-36이 NGAD에서 생각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냐 제공 전투기냐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 6세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계속 연구가 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거는 6세대 전투기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30년대 이후에 나올 것으로 봐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그래서 F-36은 단기간에 어떤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용이고 그 뒤로는 NGAD에서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NGAD 6세대 전투기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쭉 살펴봤을 때 이게 그동안 좁혀졌던 중국, 러시아와의 격차를 넓힐 수 있는 미국이 상대적 우위를 가진 기술들의 결합체거든요. 자, 6세대 조건을 볼게요. 이 그림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6세대는 뭐냐면은 네트워크 기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무인기 동반입니다. 즉 항공모함이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모기라고 했죠. 항공모함입니다.
두 비행기가 있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쌍발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채공을 해야 돼요. 하늘에 오래 떠 있어야 됩니다. 그 쌍발 엔진은 채공 시간을 길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제트 엔진, 터보젯 엔진이 아니라 상용기 엔진에 들어가 있죠. 터보팬 엔진이라고 하죠. 터보팬이 아주 커서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게 그런 연료 절감형 그런 모드와 또 전투 행동을 할 때 필요해서 강력한 추력을 낼 수 있는 기존의 제트기 같은 동력 성능을 동시에 낼 수 있는 다중 사이클 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무인기가 동반되는 무인기들은 그 특징에 따라서 무장 위주로 돼 있는 것, 그리고 정찰 위주로 돼 있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전파를 받는 센서 위주로 돼 있는 것, 기능성으로 분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런 무인기들을 조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종사가 한 명으로는 불가능하다. 기존의 전투기 조종을 하는 사람 한 명에 그 다음 무인기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내지 두 명이 필요하다라는 게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컨셉이고, 이런 식으로 비행기들이 디자인이 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의 경우를 봤을 때는 2030년 초반쯤에 되면 이제 프로토타입 시제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작업에 들어간 것이죠. 이런 디자인으로. 그렇지만 이들은 무조건 항공모함처럼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려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모기들 자체가 전투기로서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기들의 기동성을 전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장 능력과 마찬가지로. 예. 자, 이런 이제 복장 능력까지 제가 복좌 내지는 삼좌가 되겠죠.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기존의 F-22가 왜 퇴역하는지, 6세대에 왜 적합하지 않는 비행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리고 이어서 F-35도 6세대의 주력 전투기로서는 미흡하다. 그래서 가운데 어중간한 기체가 됐다. 이게 원래 계획처럼 10년, 15년 전에 시장에 나왔어야지 그 기능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겨줄 텐데 늦게 나오는 바람에 좀 애매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이 엉켰다. 미국 공군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까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KF-21에 대한 걸 보시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KF-21이 복좌형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에는 컴퓨터 그래픽 사진이죠. 밑에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설계도 사진입니다. 예. KF-21은 복좌형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된 비행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복좌형이 개발되는지에 대해서 정부의 설명도 없었고 군사 전문가들 언급도 없었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되죠. 방사청에서 KF-X 개발 사업 단장, 이분은 이제 공군 조종사 출신이더라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확장성이다. 네.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해야 한다는 그런 확장성. 이 말을 보면은 우리 공군이 KF-X를 개발함에 있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유심히 세심하게 보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KF-X 개발과 계를 같이 해서 우리가 지금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게 바로 그 기체인데요. 형상에서 보시다시피 스텔스기입니다. 예. 그리고 스텔스에 필요한 도료, 그리고 그 위에 소재, 그리고 부품들의 개발도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기용 이제 5,000파운드 엔진도 우리가 개발을 했죠. 즉 우리의 국산 제트 엔진, 아마 최초의 국산 제트 엔진 항공기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소형의 엔진뿐만 아니라 이번 그 KF-X 시제기 출고식에서 대통령이 말미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전투기용 제트 엔진도 개발하겠다고 시사를 했죠. 예. 그리고 앞서 그 러시아와 중국이 3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지는 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이제 배치하고 있다, 비행기 장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그걸 쫓아가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도 작년에 아마 우리 국방장관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그 탄도탄이 상승 단계, 초기 상승 단계에서 요격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장거리에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겠다. 이미 우리는 초음속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램젯, 스크램젯 하는 것들이 그런 엔진 이제 종류죠. 지금 극초음속 엔진까지 비행체까지 개발하고 있는 거니까요. 중국과 러시아도 그 초음속 기술을 활용해서 그 미사일을 만든 것입니다. 예.
여기서 4.4m라고 언급드린 이유는 KF-X의 내부 무장창의 길이가 F-35보다는 좀 긴 4.4m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러시아와 그 중국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길이가 5m를 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텔스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부 무장창에 넣지를 못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소형화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군 개발자들은 연구진들은 4.4m로 맞추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1m 정도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미 뭐죠? 그 타우루스 미사일이라고 있죠. 독일에서 들여온 그거를 이제 국산형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데 그 길이를 4.4m로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게 언론 보도를 나온 바도 있습니다. 네. 조금 내부 무장창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스텔스기에 가진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쭉 이번에 F-22 랩터의 퇴역 건을 정리를 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KF-21 개발진이 전 세계 지금 전투기의 개발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아주 유심히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예를 들어서 K5세대를 먼저 개발했죠. F-35. 그 다음 전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약간은 급조된 느낌이 강한 F-36 4.5세대 비행기를 다시 개발하고, 그 다음 향후 6세대의 기체에 대한 언급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이런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고 또 더 중요한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의 어느 정도 추격을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건 우리를 그런 과정을 지켜본 우리는 KF-21의 개발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이 기체 혼자서 4.5세대 차근차근 4.5세대 그 다음 5세대 그리고 필요하다면 6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체로 설계되고 개발되고 있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